공부는 매번 말하지만 잘 안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 마시고 이제 한 100일 남았습니다. 저 100일 남았네요.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 공부 방법은 알고 있겠지만 특정 분야를 예를 들어서 투자론을 계속 공부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빨리빨리 봐야 돼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 경제론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거 감정평가라든지 요 투자론은 조금씩 보는 거야. 투자론은 매일 예를 들어서 30분씩 본다. 감정평가도 매일 30분씩 본다. 이렇게 하고 쭉 그냥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걸 파고들어 버리면 그러면 역효과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빨리빨리 깊게 파고들어간 것은 100점 맞는 시험이고 오늘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이런 룰을 보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요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요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수요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에서 수업 시간에 안 배웠고 책이 없는 게 나왔다.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 갖고 하면 안 되고 자주 나왔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감을 버려야 된다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이제 경제론은 이제 지금쯤이면 경제론에서 뭘 배울 것인가? 수요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배우죠.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면 그것을 시장의 이제 균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균형 배우죠. 시장의 균형. 균형은 시험에 나오지 않죠, 거의. 그럼 뭘 냅니까? 균형이 변동. 그 다음에는 탄력성.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고, 여기에 수요 공급 이론이고, 그 다음에는 경기 변동. 이 경기 변동까지 해서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그래요. 경기 변동은 두 개의 파트. 그냥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한 6문제 정도. 어쩔 때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경제론에서 8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8문제. 이렇게. 네, 한 5개 정도. 이렇게 4개. 4개는 좀 더 나오고 4개에서 6개 정도니까 5개, 6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처음부터 먼저 수요 배우는데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워요. 그럼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는데 따로따로 배운 게 아니라 같이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수요 논리가 그대로 공급에 적용된다.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 나오는데 이 개념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유량 개념이라는 거.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 결정합니다. 가격.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개념은 이렇게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화 영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요. 그래서 저 일정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요는 유량 개념입니까? 그러면 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유량 개념 여기 일정 기간 동안 그러잖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내가 사과를 몇 개를 사고 싶다. 그래서 요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량 개념이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내가 팔고자 하는 욕구, 팔고자 하는 거. 일정 기간. 그래서 유량 개념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전부 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요. 좀 이따 유량과 반대되는 저량을 따로 배운다고요. 자, 두 번째.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 만나서. 그러면 물건을 사버린 것은 이미 가격을 결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사고 싶어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전적 개념. 그럼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옳은 말. 요 구입하고자 한다를 사전적 개념인데 시험은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한 번도 안 줬어요.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입한 그러면 O일까 X일까? X. 요 구입한이라고 해서 몇 번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구입한. 그럼 공급으로 가면 공급은 팔고자 하는 거지 판매한 게 아니라고. 공급은 수요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돼요. 이미 팔아버린 것은 가격이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판매한 그러면 O일까 X일까? X. 판매한이라고 해서 시험은 이제 몇 번 출제했죠. X. 그럼 어떻게 해요? 판매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죠. 이걸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좀 출제자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수요는 의도된 개념이다, 계획된 개념이다 이렇게 낸다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한이냐 그렇게만 구별했지. 그러니까 수요가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O야 O.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사전적 개념이 구입하고자 이렇게. 그럼 구입한 그러면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후적. 이걸 사후적이라고 한다고. 사전적이란 말이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사후적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요는 사후적 개념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사전적 개념이다. 그 사전적이란 말이 의도된 개념이다. 계획된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현됐다. 실현돼 버린 것은 이미 사버린 거거든. 실현된 게 구입판이라고. 그것은 틀린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수요가 되려면 막연히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그게 수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공급 만나서 뭘 결정해야 돼요? 가격 결정해야 돼.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아파트 공급자 만나서 공급자가 아파트 줄 테니까 돈 달라. 그래야만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막연히 사고만 싶다. 그럼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되려면 내가 살 의사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돈은 있는데 살 의사가 없다. 그럼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의사,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까지?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을 구매력을 돈이라고 해요. 돈. 이걸 유효 수요다. 이렇게 합니다.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는 한 3번, 4번 정도 나오죠. 시험 지문에. 이렇게요. 수요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죠. 자, 공급을 해볼까요? 자, 상대적으로 공급은 이 개념을 잘 내지 않아요. 수요에서 내지. 왜? 똑같으니까. 그럼 공급이 되려면 내가 막연히 팔고 싶다. 나 아파트 팔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팔 의사가 있다. 팔 의사가 있는데 근데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으면 수요자가 오면 당신 아파트 판다고 했잖아요. 나 팔 생각만 했지 아파트 없는데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파트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됩니까? 아니요. 아파트 없어도 공급이 돼요. 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있거나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수요 공급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듣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이거든요. 그럼 유량이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량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저량이죠.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구입판이냐, 구입하고자 하냐, 요것만.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부수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면 되고, 여기는 일정 기간 나왔으니까 유량 개념이고, 이제 일정 시점에서는 저량이라 한다. 요거는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 다 끝났습니다. 공급의 개념도 다 끝났죠. 수요의 개념, 그러면,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 틀리고, 판매한 틀리고, 그러면 됐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쟁점이 돼서 문제 내지 않을 거니까 가끔씩 우리 시험은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이런 말을 줘요.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그럼 뭘까 있을까?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야. 반드시.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이 말은 수요가 되려면 반드시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데 이 수요의 개념에서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OX? 자, 그럼 수요의 개념이 이제 끝났는데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수요 끝난 거예요. 그럼 수요 관련해서 개념은 수요도 있고 수요량도 있고 수요자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수요량이 나오면 공급량도 나오가요? 나오겠죠. 저 수요량은 이 수요의 개념에다가 이 수요의 개념에다가 량자만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량자가. 그러면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건데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 되는 거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다 똑같대. 그러면 수요량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유량 개념형. 수요에다가 량자 붙이고 이걸 량자 붙었으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으로 바꾸면 다 똑같대.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그것을 수요량이라 한다. 그럼 수요량도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 그러니까 수요란 말이 나오고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사전적이야. 그럼 수요 나왔습니다. 수요량이란 말, 수요 나오잖아요. 수요량에서도 수요 나오잖아요. 수요자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요자 가격도 수요 나왔잖아요. 수요. 이렇게 수요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야.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 공급량, 공급자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전부 다 공급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공급 들어갔죠. 그럼 공급이 들어가면 전부 다 사전적이야. 그럼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 최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혹시라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소 수량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최대 수량. 여기서 이제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러면 수요량이 있으면 공급량도 있겠네.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제 수요자 가격을 다른 말로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요자 가격, 수요가 나왔으니까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한 가격이 아니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것은 최대 금액이야. 나는 수박 사면서 최대로 2만 원까지 줄 용의가 있다. 그 2만 원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그래.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럼 이제 공급자 가격도 있겠죠?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물건 팔면서 받은 가격이 있겠습니까? 받고자 하는 금액일까? 받고자 하는 금액.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공급자들은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가격은 최소 금액의 성격. 그럼 여기 이제 수요량이 나오고 공급량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최소만 구별하다는 소리예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인데 요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아직 출제하지 않았고 4개의 개념 중에서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전부 다 최대고. 혹시 요 공급자 가격을 최대 금액이다. 그럼 O일까 X일까? X가 되는 거예요. X. 자, 됐습니다. 이제 수요의 개념이 얼추 다 끝나가는데 수요의 개념에서 이제 중요성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뭐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구별하러 가죠. 유량과 저량이 나오면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유량과 저량은 세 가지. 자, 어떻게 세 가지 물어보냐면요.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봐요. 개념은 다 이미 공부했잖아요.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두 번째 구분해보라고 물어봐. 구분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게 요거 여기 있는 건 나누라는 소리예요. 대부분이 시험 문제 형태는 이렇게 이 박스 주고 여기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게 구분.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10몇 번 나왔으니까 가장 많이 나왔죠. 개념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례가 있어. 사례. 그리고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왔어요. 지문 한 번. 그러니까 사례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죠. 한 10여 년 전에 사례 딱 지문 한 번 나왔습니다. 개념은 다 했네요.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그러니까 저량이 나오면 무조건 일정 시점이어야 되고 일정 시점 나오면 저량이어야 되고 유량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구분하는 거죠. 유량에 해당되는 거 엄청나게 많죠. 유량에 해당되는 거 엄청나게 많고 저량에 해당되는 거 엄청나게 많고 요 등자 붙었으니까 등자부터 다 등자 붙었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량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많은데 최소한 7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잖아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인데 요걸 1번처럼 낸 게 아니라 4번처럼 낸다. 그러면 4번처럼 요 신규 주택 공급, 신규 부동산 공급 이렇게 아파트 생산량 요 생산이란 말 들어갔네요. 생산. 요 생산이란 말 여기는 신규 들어갔잖아요. 신규. 아파트 생산량이 3번 출제했고 신규 주택 공급도 3번 출제했습니다. 아파트 생산량, 생산이란 말 들어가면 다 보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 여기는 거래란 말이 없는데 여기 써보면 주택 거래량 그러거든요. 주택 거래량. 그러면 주택 거래량은 지금 그러면 현재 그러면 저량 개념이에요. 지금 주택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이건 안 맞죠. 그러면 우리 서울에 7월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또는 1, 4분기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주택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거래량 개념은 기간 개념이죠. 그래서 유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이란 말. 변동. 그냥 변동이라고 안 주죠. 인구 변동, 재고 변동, 가격 변동 이렇게 변동. 변동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암기하셔야 돼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 다음에 요 아파트 생산량만 요 생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라고 하면 돼요. 경제학 시험에서는 우리 이제 부동산학 결혼이니까 요 아파트 생산량을 시험에 주는데 경제학 시험에서는 아파트 생산량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국민 총 생산을 줍니다. 국민 총 생산. 요 생산이라 생산. 국민 총 생산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어떤 나라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요 생산이 들어갔네. 그럼 생산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국민 총 생산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내 총 생산. 개념은 필요 없어요. 국내 총 생산, 국민 총 생산 개념은 필요 없고 요 생산이란 말 들어갔습니다. 그럼 유량, 저량, 유량. 자, 그럼 이제 생산, 신규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다음에 수입, 지출, 수지 그랬어요. 요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수입에 해당되는 거, 들어오는 것들, 반대로 나가는 것들 지출, 2개 묶어서 수지. 그러면 요 7가지가
유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지, 저하고 배운 것 중에서 수지는 2개 배웠습니다. 어떻게 2개 배웠냐면 이렇게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투자론에서.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현금 수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런 거 썼잖아요.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하면서 영업수지 했잖아요. 영업수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영업수지, 영업현금 흐름, 보유시 현금 흐름, 영업수지, 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 수지가 한자 말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흐름이자 흐름. 현금수지, 현금 흐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 현금수지, 영업수지, 영업현금 흐름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자, 수입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의 수입 생각해봐요. 저의 수입 생각, 제 수입을 생각해볼게요. 제가 받는 월급 있겠죠? 월급이요. 월급에도 상관없어요. 저의 임금, 그냥 임금 안 나오고 근로자 임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월급이요. 월급, 뭐 연봉, 그게 저희 소득이잖아요. 제가 어떤 임대영업을 하는데 그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으로부터 예산되는 1년간 순용업 소득. 소득으로 끝난 거 3개 배웠거든요. 저하고. 소득으로 끝나는 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용업소득. 전부 다 유량저량, 유량. 단기 순이익, 여 뒤가 수입 생략됐어요. 지대 수입. 제가 1년에 지대 수입을 한 몇백 받거든요. 제가 실제로 몇백. 지대 수입. 근데 그냥 지대라고 하죠. 지대. 여 뒤에 수입 생략됐고, 임대료 수입, 월세 받는 거. 그런 개념이고,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은 은행에서 통장도 보면 이자 수입은 붙어 있죠. 478원 이렇게 이게 이자 수입. 그것도 수입이잖아요. 여러분들 통장 넣으면 통장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478원 이렇게. 계속 유출금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돈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 붙은 거죠. 그게 뭐요? 유량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이제 물어보면 은행에서 여기 478원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1년 동안 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출 나가는 거. 소비 지출인데 경제학책에는 이제 소비 지출 나오는데 이제 지출 생략하고 소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기다가 소비 지출 이렇게 주면 우리한테 좋잖아요. 근데 지출 빼버려 그냥 소비 이렇게 준다고. 투자 지출. 투자 뒤에 지출이 생략됐어요. 투자. 그냥 소비라고 않고 어떤 가게의 소비, 어떤 회사의 투자, 이자 비용 전부 다 이게 유량입니다. 그러면 유량은 이거 대에 제가 여기서 순용업 소득만 유량이 아니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도 유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반면에 저량은 중고, 기존, 재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럼 중고, 기존, 재고인데 기존은 잘 안 나오고 중고하고 재고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중고, 재고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다 중고라고 해요. 부동산에서는 저 밖에 있는 건물들이 다 중고라고 한다고. 그럼 중고, 기존이라고 안 나오고 요 1번은 3번처럼 기존 부동산 공급, 요 기존 부동산 공급이 중고 부동산 공급, 중고주택 공급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라고 내놨다. 단독주택 팔라고 내놨다. 그게 중고 부동산 공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기존, 재고 들어가면 전부 다 저량. 그다음에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구 6번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저량이 잘 나온 게 가치. 요 가치. 그냥 가치라고는 잘 안 나와요. 순자산 가치 또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이렇게 사용 가치. 그러니까 가치는 무수히 많잖아요. 사용 가치, 시장 가치, 교환 가치, 보상 가치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저량 개념이 된다. 통화량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뭐 예외만 보이고는 필요 없고. 세대수, 지금 우리 서울의 세대수가 몇 개인가? 주택수, 지금 서울의 주택은 몇 개인가? 지금이란 말이 중요하지. 지금. 그럼 이 주택수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봐요. 주택수하고 지금 우리 서울의 주택수가 만약에 이게 뭐 1000만 호다. 그럼 주택 재고가 몇 개입니까? 1000만 호. 주택 재고가. 그럼 주택수하고 주택 재고량하고 똑같은 말. 주택 재고량 똑같은 말. 그럼 또 똑같은 말이 뭘까요? 주택 재고량하고 똑같은 말 또 있죠. 뭐 중고분산 공급, 중고주택 공급. 저 밖에 있는 주택들이 다 중고라니까. 그러니까 중고주택 공급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뭐가 될까? 저량이 되겠죠. 자, 저량에서 또 잘 나온 거, 당신의 재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저량. 자, 저량 볼까요? 저량은 중고, 기존, 재고. 기존은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중구하고 재고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구, 가치, 재산, 자산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통화량은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31회 때 처음으로 한번 나왔고 이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하시고 대부분의 답은 여기서 된다. 이 정도에서 답이 됩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유량과 저량을 보면 이 저량은 지읒이 많이 나와요. 지읒, 지읒 많이 나오죠? 지읒 많이 나오죠. 저기 유량은 시옷이 많이 나와요. 시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옷이 많이 나와요. 꼭 그렇지는 않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은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사례는 좀 이따가 기출지문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량과 저량은 다 정리됐는데, 여기 가끔씩 우리는 자본이라고 외웠는데, 자본이라고 안 나오고, 총자본, 자본 총량,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부채라고 했는데, 부채 총량 또는 총부채, 우리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총자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외웠는데 자본 총량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자본 총량이 뭘 뜻해? 자본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다 했던 거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럼 유량과 저량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수요 법칙. 수요 법칙 있으면 공급 법칙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야.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게 수요법칙이죠. 근데 수요법칙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의외로 틀려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요. 수요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다 맞추는데 수요법칙이란 말을 빼요. 수요법칙 빼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렇게 느껴진다고.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게 수요법칙.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게 이게 수요법칙이다. 그럼 수요법칙이 있으면 공급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법칙.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공급법칙. 이 두 개를 묶어서 가끔씩 시험에 출제해요. 그럼 두 개 묶어버리면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그게 수요법칙, 공급법칙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수요곡선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수요곡선을 그려라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크게 의미가 없고, 탄력성을 배울 때, 오늘 탄력성을 세 번째 시간 정도 배울 건데, 탄력성을 배울 때 수요곡선이 우하향도 있고, 수직선도 있고, 수평선도 있고, 그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곡선이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있는데 개별 수요, 시장 수요를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좀 이따 역시 탄력성 할 때 개별 수요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이제 배워요. 좀 이따가 그때 배울 거니까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수요에서 물론 수요 법칙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수요에서 중요한 것이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중요성 있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이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 보면 되고. 지금 제가 수요만 한 게 아니라 수요하면서 공급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 변화가 있다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단다.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요걸 다른 말로 변화 요인이라고 해요. 변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변화 요인 몇 개일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 요 앞에 F는 그냥 함수 기호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럼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 그 변화란 말이 뭘까? 증가, 감소가 변화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그게 변화 요인이죠. 결정 요인이죠. 몇 개인가? 그럼 1번 타자가 뭐라 했어요? 아파트 가격.
모든 재화의 수요량 결정률 1번 타자가 가격입니다. 가격.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만 원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 60평 아파트 하나씩 사드릴게요. 그럼 평당 10만 원이면 60평 해봐요. 뭐요? 600이잖아요. 600. 그럼 600만 원이면 1억은 되겠다. 1억 정도는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겠지. 있다가 안 했습니다. 있을 수 있다겠지. 자, 봐야지. 통장을 봐봐야지. 여기 이제 분산 H해 놨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예금했는데 은행이 망해버리면 5천만 원까지 보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산 H해 놨습니다. 어떤 은행은 3천만 원, 어떤 은행은 얼마 이렇게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어떤 은행 가서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있는데요. 나도 깜짝 놀랐지. 아, 이렇게 있구나. 응? 분산. 선생님 원래 그랬으면 아니 나는 언제나 불안해. 한 군데 있으면 여기 막 분산시켜 놓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집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자, 가격이 1번 타자예요. 그 다음에 인구, 소득,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 연립주택 가격,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립주택 가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에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낸 게 아니라 이걸 구별하라고. 가격과 가격 유예의 요인으로. 가격이 변하든 인구, 소득, 연립주택 가격, 이자율 변하든 전부 다 뭐는 변하게 됐다?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이름만 다르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그럼 뭐라고 한다? 아파트 수요 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 유예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자, 연습합시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뭐다? 아파트 수요 량의 변화. 오로지 요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예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무수히 많아. 인구 변했다, 소득 변했다, 연립주택 가격 변했다. 이건 이제 대체재가 변했다, 이자율이 바뀌었다. 무수히 많죠? 선호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하나라도 바뀌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고. 그럼 아파트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끝났어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가격, 요 가격이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그럼 여기다 사과라고 하면 사과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 일정할 때, 다른 요인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다른 요인 여기랑 이거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사과 가격이 변해서. 그래서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이거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동일한 가격 수준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일정하다.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 이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럼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한 4가지 말할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 가격 대신에 임대료 상승 하락. 요것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예를 들어서 인구, 소득, 이자율 등등등. 그럼 여기다 쓸 수 있죠.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수요자의 가격 상승 해상, 선호도, 그다음에 이자율 됐고, 공법상 규제의 정도, 그다음에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무수히 많다는 거지. 이제 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인데 점자는 중요성이 없다. 수요곡선 상의 이동이다. 수요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했더니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더라.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 수요 변화는 2가지야.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즉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됐죠? 그러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럼 이동은 2가지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이동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좌측이동이고. 자, 그러면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하면, 여러분들 소득이 변화하면, 이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이름이 수요 변화는 소리야. 그러면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OX.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최근에 31회 때 시험 지문이야. 지금 31회 때 시험 지문. 31회 때 소득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한다. 이것은 수요 변화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득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 우측 이동하면 이것은 수요 변화다.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수요곡선 상으로 이제 수요곡선에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수요곡선은 가격과 가격 대신에 뭐 임대료, 수요량의 관계다. 수요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요 글이 한 번 안 나옵니다. 그럼 수요곡선 1번. 자, 가격.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 이 점이 A점. A점은 수요곡선 상의 점. 그럼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됐습니다.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럼 이 수요량의 변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랬더니 수요곡선이 어떻게 된가 보자고요. 그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1,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200개에서 A점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되면 수요량이 감소해.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 가격 상승.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그게 뭐예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그러니까 수요 법칙 때문에 가격이 2,000원이 되면 수요량이 100개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100개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럼 A점이 있지 못하고 이제 2,000원일 때 100개가 되어야 되니까 요점 B점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지.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은 수요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에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요거는 가격이 변한 겁니까? 가격 위의 요인 변했다? 가격 변했죠. 결국 가격이 변하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자, 이번에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좌측 이동하는 거 볼까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습니다. 수요곡선 2번이 됐어요. 이렇게 우측 이동하는 것을 수요 증가라고 그래. 수요 증가. 그럼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이네.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인데 요즘은 이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측 이동을 또 다른 말로 써보면 오른쪽이 우측이니까 오른쪽 이동. 다른 시험은 지금 오른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고 중개사 시험은 오른쪽 안 나왔고. 그럼 우측 이동인데 오른쪽 이동인데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지금 좌우만 보면 하얀 선에서 노란 선 됐습니다. 좌우만 보면 우측이야. 우측 이동이라고. 우측 이동. 우측으로. 근데 상하 볼까요? 상하를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올라갔으니까 하로 가야 됩니까? 상으로 가야 됩니까? 상향이다. 상 위의 방향으로 상향.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요. 이걸 우상향이다. 요즘은 이제 우상향 이렇게 출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갈까? 좌측 이동. 요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수요곡선 3번. 요는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감소는 우선은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는데 좌우만 보면 좌측 이동이야. 좌우만 보면. 근데 상하로 봐봐요. 상하로 보면 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노란 선이 빨간 선 됐으니까. 그러면 좌측 이동이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하향했다. 그래서 좌하향. 그러면 요 좌측 이동은 다른 말로 왼쪽 이동이다. 왼쪽 이동이다. 그러면 좌하향 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상향, 좌하향은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왼쪽, 오른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은 우측, 좌측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29회 때부터 우상향, 좌하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9회 때부터.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아무리 이게 잘 됐다 하더라도 여기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거야. 이제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상승 예상은 다른 말이에요.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고. 그럼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이야. 그럼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자, 이거 할 때 가장 여러분 힘들어요. 이제 다 알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여기거든, 여기.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상승, 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하면 여기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곡선이 움직인단 말 안 나와. 수요곡선 상해 점유이동이지. 그럼 수요곡선, 아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꼭 그렇게 느껴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요곡선 우측 이동 그럼 틀린 말. 그럼 수요곡선 좌측 이동도, 좌측 이동은 옳은 말이야. 좌측 이동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아요.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니까.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응용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이다. OX? X. 수요 증가 요인 여기 있잖아요. 수요 변화가 수요 증가하고 감소니까. 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수요 변화야. 그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고 상관없다고.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곡선 우측 이동한다. 틀린 말. 좌측 이동한다. 틀린 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다. 틀린 말. 수요 감소이다. 틀린 말. 됐죠?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찾으라고 그래.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어. 근데 꼭 이거 찾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 요거. 꼭 요거 찾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요거 찾으면 안 된다고.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야. 요거는 지금 수요 변화를 물어보고 있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요거.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감소 요인이 아니라는 거야.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되고 이제 집에 가면 별로 기억이 없다는 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급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요 대신에 공급으로 바꾸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공급으로 바꾸면. 그럼 이제 빨리 한번 해볼게요. 공급 양의 변화.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뭐가 바뀌었어? 아파트 가격이 바뀌었어.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원인.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공급 곡선 상해 점의 이동.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아파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 가격 상승하면.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공급자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지금 수요 아니라니까. 공급 맞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럼 이걸 또 공급을 더 바꿔야 될까? 논리가 똑같으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상승 예상은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냐? 아파트 공급 변화냐? 아파트 공급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고,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공급량의 변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공급 변화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공급 곡선 상에 점의 이동이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O.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 변화니까 공급선 자체 이동시키고,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양의 변화니까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OX? X. 공급선 좌측 이동시킨다. X. 다음 중 아파트 공급 증가 요인 찾아봐라. 요거 찾아라. 여기에 1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 1번에 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1번 아니지. 됐습니까? 아파트 공급 증가 찾아봐라. 그럼 공급은 우측 이동이 찾으라는 소리야. 공급 변화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은 공급 양의 변화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하고 똑같다는 논리가. 다만 이것만 달라져.
우리 수요의 변화에, 수요 변화 원인에 요 인구 소득이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공급 변화 원인 요인에 여기 가격 유예 요인. 가격 유예 요인인데 인구 소득은 안 나와. 공급은 생산 요소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을 다른 말로 건축 원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택지 가격, 그다음에 생산 기술. 그럼 생산 기술에는 아파트 가격 변한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수요 요인이니까 공급 요인일까? 공급 요인이라는 거야. 공급 요인. 그러면 인구 소득은 수요 요인이지 공급 요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생산 기술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그럼 올까 있을까? X.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겁니까? 공급 곡선이 움직인다? 공급 곡선이 움직인다. 이제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수요에서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다른 말로 오른쪽 이동. 우상향. 이거는 수요 곡선 우상향 그렇다. 우상향. 아까 유량과 전환까지는 눈빛이 좋았는데 지금은 눈빛이 좀 이상해졌네요. 이 다음 시간 되면 눈빛이 더 이상해질 겁니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수요 감소. 그럼 좌측 이동을 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공급으로 가봅시다. 공급으로 가면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 그럼 공급 변화. 아파트 공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선 자체가 움직이죠. 공급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일단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야.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이게 좀 좋아. 똑같으니까 우측 이동이고, 공급 감소하려면 공급선은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 자, 그러면 우리 수요에서 우측 이동을 우상향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좌측 이동을 좌하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공급선이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하면 자, 하나 선택해봐요. 우상향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하향으로 이동할까? 빨간 걸로 쓰고 있네요. 우하향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뭐 같아요? 우하향이야. 공급. 이게 지랄 같은 게. 이게, 자, 해볼게요. 아직 이건 안 냈죠, 이거는. 자, 이게 우상향인가 우하향인가 보자고요. 공급선 우측 이동하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나타나죠. S1. 가격, 공급량.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우측 이동이거든? 그럼 우측 이동. S2. 그러면 좌우만 보면 우측 이동이야. 우측 이동. 상하로 볼까요? 상하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우측 이동이고 하향이죠. 그래서 우하향이라고.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여러분 눈빛은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개론이 쉬운 것 같은데 별거 다 있어가지고 개론이 많이 어렵구나. 잘하셨어요. 민법을 열심히 하십시오. 민법? 변호사님한테 배우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여기서 다 나온 것도 받았잖아. 안 받았어요? 그거 받았으면 그거 열심히 하면 돼. 민법 70점. 개론 50점. 이렇게. 어떤 학원이든 간에 개론 점수를 더 받으라는 학원은 없어요. 민법이 안정적인 점수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론은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개론에다 너무 치우치지 말고 민법 열심히 하시라고. 개론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민법은 처음에는 어렵고 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잘 선택하. 지금도 이제 100일이나 남았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지금부터 기도만 해요. 그냥 100일 기도하면 되잖아. 100일 기도하면 없는 아들, 딸도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 100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지금부터 100일 동안 계속 기도만 해버려. 된가 안 된가 보니까. 100일 동안 기도를 못 한다니. 기도를. 그거 하면 되는데. 자, 그렇잖아요. 100일 동안 어떻게 기도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좌측 이동입니다. 좌측 이동. 그럼 좌측 이동이면 좌우로만 보면 좌측 이동이야. 상하로 볼까요? 상하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좌측 이동은 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는 이 다음 시간 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봐봐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별것 없어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수요, 공급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구입한 X, 판매한 X,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나 해야 될 게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에서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최소. 그 다음에 유량과 전량자 구별하는 것은 그런 여러 번 뭐게 이제 여러 번 몇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아파트가 하락했을 때는 이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증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 달라지는 거, 여기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인에서 인구 소득은 수요 변화 요인이지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라는 거. 인구가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지 공급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건축 자재 가격,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공급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다음 중 뭐라고 하냐면 수요 증가 요인 찾아봐라 그런다고. 수요 증가 요인.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찾아야겠는데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수요 증가 요인 찾아야겠는데 여기다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찾아야겠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 꼭 요거 찾고 싶다니까. 요걸 찾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찾아서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뭘 찾으면 안 될까? 건축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꼭 가격이 하락했네, 원자재가 하락했네. 그러면 수요가 꼭 증가할 것처럼 느껴져요. 요거는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공급 증가 요인이라고. 그거 찾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 찾아보세요. 수요 곡선 우측 요인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걸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 두 개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 이제 쉬었다가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